왜 참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난 심정은 이해해요. 오기 싫겠지. 아우 내가 그런 걸 왜 쳐다봐. 그리고 저기 우호적인 당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야당 그렇다고 쳐. 이재명 대표, 조국 혁신당. 근데 더 꼴 보기 싫은 게 한동훈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차담을 해야 되거든. 그 저 본회의 참석 전에. 그럼 또 우원식 때 의장이 주재한다고? 이건 뭐야 이거.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할 것 같고. 탄핵, 특검, 뭐 거기에다 자기네 대한 공격. 오기 싫겠지. 그걸 또 뭐 억지로 오라고까지 우리가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정이라는 건 공적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 어떤 그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굳이 뭐 이럴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일부러 정적을 가까이 두고 그 정치를 하셨고 또 정조 임금이 그 당쟁이 심하던 때 정적 심한제한테 어찰 300통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개인의 정치를 하면은 안 오는 게 맞고 도량이 크게 공적 정치를 한다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량한 어떤 그 마음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개원식도 거의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제때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적 가치가 언제 이게 이 나라의 공화적 가치가 쓰느냐 이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서 못 온다. 지금 어떤 게 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일까요, 김태형 기자님? 본인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이 정상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국회를 무시하거나 좀 적으로 이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간 이제 끝없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게 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났던 게 이제 2017년도에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러 갔었거든요. 가셨었는데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북핵 규탄 유엔 결의안, 뭐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밝혀라, 뭐 이런 데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여러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단 상복 차림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그 맞았었거든요. 예. 네, 당시 이제 민주주의 유린, 뭐 방송 장악 저지라는 팸플릿을 붙여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박수도 치지 않고 침묵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냐면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악수를 했어요. 그때 저도 네.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손으로는 피켓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악수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했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시종일관 이제 야당에 대한 수사,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일관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전 정부 또는 이제 야당이 문제가 있어야 현 정부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착각하는 데서 저는 이제 기인한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뭐 탄핵에 대한 두려움, 실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 안 하기 시작한 때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불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지난 7월에 재헌절 행사 때 국민의힘 쪽 국회의장들이 안 오셨어요. 이것도 최초예요. 그러니까 현인 그룹들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어떤 상권 분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 수준까지 간 거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스라엘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 사법부 무력화로 이렇게 지금 독재로 회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우엔 입법부 무력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하나같이 보면은 전부 이제 내부 분쟁 중이거나 정변이 일어나거나 전쟁 중인 나라들.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외환이 오더라고. 이게 내후 외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게 29.3이면 아주 낮은 거예요? 그렇죠. 20% 초반대로 내려갔다가 계속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난번 그 의료 대란 때 이후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정권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지금 보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29.6이면 리얼미터 상으로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를 항상 지켜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의료 개혁이다. 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최혜병 특검이다. 이런 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보통 4, 5% 정도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에 4 내지 5%는 난 윤석열 대통령 정책은 싫어. 그러나 민주당보다 나아. 이래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4, 5%가 항상 위에 그 기름층처럼 떠 있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폭을 보면 그게 걷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맹종하는 지지층만 거의 이제 바닥만 남아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윤 대통령 자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 요런 정도지 정책은 싫다 이거예요. 이 지지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고령층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 특히 하락폭이 제일 심하고 이번에 충청권하고 고령층이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의정대란으로 보면서 과거의 어떤 그 정책 실패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의 저 무지와 무능이 나한테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이 경로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것들, 최혜병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런 층들이 다수거든요. 그렇지만 왜 저래 스투피드해 뭐 이런 정도였다면은 요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의정대란이 응급실 뺑뺑이에 앞으로 이제 곧 있을 의과대 이제 교육대란으로 이어지고 학부모대란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무능과 무능이 나한테도 고통이 될 수 있구나. 이게 고령층한테 호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느려 터진 충청도에서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번 지지율 하락은 이 집권 세력에는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굉장히 이거 경고벨이 울린 거예요, 지금. 이건 심각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3% 이상 떨어진 거기도 많이 상태고요. 떨어져. 그리고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지지율이 움직이는 그 특징들 하나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자 앞으로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시아경제에서 그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역대 이렇게 선명하게 비전 제시하는 대통령은 없었다.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대만족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황홀경에 젖어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밖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저 같은 사람의 이제 시사평론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지심리학자가 해석을 해줘야지.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시사적 언어로 이 평론은 이제 한계에 왔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요. 이건 저기 심리학자들이 해줘야지. 맞아요. 도저히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의 말의 언어의 한계가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지난주에 지나가고 전 더 관심이 가는 게 이번 주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건데 제가 일상에서 크게 달라진 게 요즘 의대 교수들 정치 컨설팅에 바빠요. 팟캐스트가 뭔지 유튜브가 뭔지 세상 모르고 살았던 외골수 의사들이 전부 전화가 와. 예. 그래가지고 이번 주엔 주말도 없었다고. 예. 그 의대 교수 만나느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최고 표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은 왜 그럽니까? 이게 최고의 욕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이상의 우리 같은 거친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절박해서 온 거거든요. 이제 9월에 수능 입시철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그 의대 그 대학에서 벌어질 대란을 직접 체감하다 보니 거의 공포에 질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나오시라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한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진짜 달나라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도 아니고 유튜브도 잘 안 보시고 이렇게 그 조금 누구를 욕하는 걸 참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서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비대위다 뭐 학교마다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9월 초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 이번 주 여론조사는 지금 뭐 지난주에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추세가. 이게 아마도 올해 전국에 있어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좀 봐요.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도 상당한 변화가 있던데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2.8%예요.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4.2%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9.4%포인트인데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세은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집안 싸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권당 사실 무한 책임이 있는 게 집권당이고 대통령인데 둘이 무슨 콩당콩당 본인끼리 감정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뽑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밥을 언제 먹니 안 먹니 갖고 지금 뭐 싸우고 뭐 연락 안 해주고 뭐 안 오고 뭐 가고 삐지고 이런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 야당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대표 중심으로 뭔가 정권을 견제하고 균형 있게 맞추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 차이가 저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어떤 그 무책임함을 일단 국민의힘에게 제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 의정 대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소신이나 비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기대치는 높은데 나오는 출력값이 지금 없고 이런 부분들이 당내 문제와 대통령하고 관계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은 지금은 시중에도 뭐 거의 정설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정당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정도 사태라면 말이죠. 대통령이 오히려 아쉬워서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를 용산에 불러들이고 만나자고 먼저 제안해야 정상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임세훈 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삐지는 거, 삐치는 거, 그 다음에 얼굴 붉히고 윽박 지르는 거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감정적으로 정냄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집권당이 지금 군소야당 같아요. 행태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저기 정의당보다 못해. 정의당 그래도 소상공인 보호, 임대차 보호, 뭐 노란봉투법 뭔가 뚜렷하게 뭐 이렇게 몇 석 안 돼도 돌파하는 맛은 있었다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은 좋은 거였는데 네. 잘못 풀려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의석에 관계없이 자기 정체성 뚜렷하게 그 목표로 향해서 가는 이런 맛들은 오히려 군소정당에도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리멸렬한 군소정당이 돼버렸다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굉장히 소수 야당의 행태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집권 여당의 품격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어떨 땐 져줄 땐 져주면서도 크게 대의를 위해서 정치에 우리가 이렇게 소수지만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 그 하는 행태가 이제 그 입법 무력화 또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군소 야당, 조국 혁신당보다도 못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외국인 투표권 제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 아마 그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네.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것이 중국인들이 대거 투표해서 그랬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는 이 주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인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는 건지 이게 잘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반중 정서를 조금 더 건드리려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얘기네요. 기시다 그 방안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친일 반중 이런 구도에서 지정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질서가 된다고 믿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00만 우리 조선족 동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우리 가 있는 교민이 200만이 조금 넘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 또 중국에 우리 동포들이 와 계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건 맞죠. 나 한중 관계에서의 단절을 제일 아파하는 계층이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완충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투표권 박탈이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그 미국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흑인들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라고 유권자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그 민주당 지역구가 공화당 당선으로 뒤집힌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류의 어떤 그 우파의 새로운 투표에 대한 관점들이 이게 수입되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래서 통상국가로서 이렇게 위상을 세워온 우리 국가에 대단히 퇴행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게 3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적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그냥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혐오 정서를 키운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의료 대란만큼은 어제 뭔가 좀 합의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 합의가 내놓으면은 한동훈 윤석열 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강력히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의 기능 상실이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냉각돼 있는 윤한 갈등은 폭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당의 사정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 예컨대 나도 정말 이 응급실이 걱정된다. 이러는데 야당도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정치적 용기예요. 그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끝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안 온 거고, 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찬회 설명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일어서서 나가버린 거거든요. 핵심은 여기에 새로운 시한폭탄이 등장했다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민주당이 봐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갔다 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민생협의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합의했다면 여기에 그 내용을 추후에 넣어서 9월부터 양당의 어떤 기묘한 의사소통이라도 하고 의료 실태 모니터링이라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이 의정 문제에서 가장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 가지고 기만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얼마나 위기인지 일체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원래 치료 가능한 환자가 얼마나 죽었냐. 지금 전공의는 과부족이 병원별로 얼마냐. 이거 다 통계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구급대에서 몇 번 뺑뺑이 돌았냐. 이거 평균치 다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도 데이터가 안 나와. 그런데 우린 가끔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미루어 짐작해 아는 거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게 응급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게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막는 기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상을 모르게 한다. 6개월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 프레임에 가고 있다는데 이것이 앞으로 초래할 이 국민적 고통이랄까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희생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럴 때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실태조사단 같은 거를 한번 운영해서 정보라도 좀 모니터링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라도 하면은.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끝나서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 맞서서 1당, 2당의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 이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안도하는 포인트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전국이 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거두는 모양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저번에 의정대란 얘기했을 때, 응급실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발끈하자. 예. 바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엄호 사격을 했고. 그랬죠.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대안 아니냐. 한동훈 또 여러 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면을 살려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대통령실은 더 속이 끓지 사실은. 근데 벌써 이게 제가 본 이후로 서너 번 반복이 됐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 의정대란이라든가 친일 인사 공직 임명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한 무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만찬이 취소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로 전개되는 양상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의 대통령의 폭주와 독선을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의 흐름이 있다면은 주목하겠다. 그런 부분이 대화가 상대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 신호가 발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국회가 정상화되면 내가 싫은 거야, 윤 대통령아. 그렇죠. 거기서 오히려 논의되는 게 나의 독주와 이 폭주를 국회에서 오히려 1, 2당이 브레이크를 걸을 수도 있는 이 위험성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표도 자기 힘으로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용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 되는 거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썼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내세워서 해보다가 그 힘이 좀 딸리니까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까면서 몰아붙였지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파워 게임도 파워 게임이지만 적어도 한 당의 대표가 됐으면 지금 우리 윤석열을 계속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했냐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대표가 되려고 했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을 통해서 실현해야 될 가치를 생각을 해야죠. 당장에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민심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 대란 어떻습니까? 그거 올바른 얘기했다가 혼낸다고 깨갱해가지고 어제 그 귀한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겁을 냈다고 하지만 그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결정하는데 정말 엉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좋은 기회를 법원이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법원이 이것 잘못됐다라고 그때 결정을 해줬으면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의대나 또는 의사협회나 심지어 용산까지도 아이고 잘됐다. 법원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두 번째 찬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의대 증원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니 우리라도 일단 합의하자. 우리가 합의하면 용산이 어느 정도 받아주지 않겠어? 그러면 당신이 가져온 안은 뭐야? 얼마 동안 유예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 1000명씩 10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뭐 그러면서 무슨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딱 합의를 하면 이 길을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용산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눈 한번 흘기니까 대표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자기가 그 뜻을 안 밝혔으면 몰라도 계속 밝혀왔던 자가 깨갱하고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김종대 의원님 어제 그렇게 합의하면 오히려 용산으로서도 탈출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오히려 탈출구도 생기고 예. 정상화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갖다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가지고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재검토하면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 방송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무리 시사적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심리학 책을 받다가 발견한 그 하나 이론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거는 그 게슈탈트 붕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는 심리적 붕괴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그 게슈탈트라는 게 독일어로 구성, 형태, 형상 이런 뜻이더라고. 그게 붕괴된다는 뜻인데 지금 대통령한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까지 옆에서 부추긴 것 같아. 2,000명은 진중권 교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끝을 봐야 어떤 그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 엄청나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경고를 받아야 한번 생각할까 말까예요. 그 정도 아니면은 이거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한동훈 대표도 이해가 간다는겨. 말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앞이 아니고 떡하니 저렇게 운명처럼 버티고 있고. 그런데 야당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완전히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진 거지 이게. 그래서 어제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이 대표 회담이 끝난 뒤에 동석했던 대변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의지가 있지만 국내 사정이 있다. 그래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곽규택 대변인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적 없다라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민주당의 대변인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될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아마 바로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당의 입장 혹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너무나도 지금 다른 입장들이 겹쳐져 있어서 포위당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저 말에
오늘쯤 이제 대통령실에 경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저기 아니면은 반응이 안 나오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들들 볶아대는 거지 이제. 임성근이 병사들 보고 왜 물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들들 볶아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다운돼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밀담이 있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후폭풍이 있습니다. 이거. 네. 이게. 유경님, 평생을 애완견으로 살아온 강아지가 주인을 물려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인이 준 사료만 먹고 살아온 강아지가 과연 주인을 물 수 있을까요? 딱이다. 예. 근데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 언젠가 이제 물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오이디푸스의 그 프레임으로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그 프로이트가 그거 컴플렉스를 얘기할 때 뭐냐 하면은 해결책은 부자 관계를 절연하고 찢어지거나 완전히 종속돼서 아바타가 되거나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이 딜레마의 고약한 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윤석열 관계에서 제일 어떤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절충이 되기가 어려운 어떤 고약한 관계. 차라리 남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아까 애완견이 주인 물라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은 극단적 관계에서 극단적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이윤환 갈등에 있어서 가장 어떤 고약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사 한 분이 시사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본인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목동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네, 저도 예, 들었어요. 남궁 무슨 이제는 도저히 버티는 것도 한계에 와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실에 어떤 분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렇게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근경색 환자 들어와 또 그냥 응급한 분들이 막 대여섯 분이 밀려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다행히 다 처리는 했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응급실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저는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한다고 휴전선 안 지킵니까? 휴전선은 그 상태로 지키되 국방개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정보통신, 보건의료, 에너지 물류는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항상성을 유지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입니다. 거기 제3조에 보면은 12항에 나와 있죠. 국가 핵심 기반 보호라고 돼 있는데 11개 분야를 명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드린 식량, 에너지, 전기,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이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353개 기관을 핵심 기반으로 지정해 놨는데 그중에서 대학병원 6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행안부 장관과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쟁이 나건 지진이 나건 이 시설만은 기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충북대병원이 3주 전에 셧다운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 그 3주가 지나고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셧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의료개혁의 잘못된 폐해다 이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즉,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라고 한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고발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야당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나도 유지하라고 한 시설에서 셧다운이 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국가기능 마비 사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곧 9월부터 다가온 이제 입시 대란입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전부 휴학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괜찮다는 건 휴학한 애들 빠져나가고 신입생 교육하면 된다요. 그런데 이 애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를 계산하면 더블링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가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약 7, 8년간 이 대란 사태가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입시로 부정적 피드백이 와서 수능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걸 회복하는데 8, 9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정부의 모든 의료개혁의 그 가정이 뭐였냐면은 전공의는 돌아온다. 의사는 돌아온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모든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 가정이 무너진 거야.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일단 무언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가정이 잘못됐으면은 당연히 과정을 재검토하는 게 원래 정상적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인데 우리 경우에는 가정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재앙의 폭이라는 건 지금 응급실 대란 수준이 아니고 기본 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닥칠 문제예요. 이후에 그걸 상상해보자 이거요. 이걸. 정치적 수사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사실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벼락 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훈으로 만일에 저렇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켰다면 이게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이걸 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아니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이 무자격자고 안 된다는 사람을 시켰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점에서 문정부 책임을 좀 얘기할 수도 있다고 공정하게 얘기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걸 가지고 또 되치기를 해가지고 문정은 대통령을 갖다 수사한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제가 비슷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은 건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기가 키워준 게 도스카 이에야스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대를 낸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숙주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거로 보면은 참 역사에 남을 패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시켜놓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문 대통령이 당한다. 사실은 저는 두 분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좀 양심의 문제를 묻고 싶고 이러고도 공직사회가 유지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건 선의로 만들고 이 국가의 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만든 건데 이게 수사권에 능욕을 당하고 짓밟힌다. 그리고 검찰 저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별 말이 없다. 저는 이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도대체가. 지금 응급실 문을 아예 닫는 것도 생기고 야간 진료도 못한다고 하고 그야말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군의관 투입. 신인규 대표님, 네.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게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인데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이제 붕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진들도 이제는 버티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명확한 사실관계일 것 같고요. 이 군의관을 뺀다라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들이 없으니까 또 전공의들이 없으니까 아예 체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아무리 그 군의관들을 갖다가 넣는다 하더라도 뭐 군의관들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 지금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서 군의관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 군인들은 지금 뭐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군인들도 아프면 치료받고 국민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의료적인 지원, 의료적인 자원으로 쓰이는 군의관들을 빼서 민간에 넣는다? 이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을 더 낳는 저는 굉장한 미봉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겨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러기 위해서 병원 있고 의사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여기 응급의료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미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여의도 성모병원,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응급실을 지금 제한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24시간 찾아가는 곳 아닙니까? 야간에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간에 더 아프고 응급 환자가 그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환자분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 가족분들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그 응급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응급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곳저곳 돌다 보니까 당연히 도로에서는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어졌습니까?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아무리 필수 의료 문제 있었고 그거 개혁하자고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무리하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 지경으로 망가져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고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을 해도 지금 너무 늦었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그 고집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보다 그 고집 하나가 더 귀합니까? 아니 자기 고집 하나 지키자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걸 방치하는 대통령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연봉 2억 8천씩 받으면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고통만 주고 불안만 주는 대통령이 뭐더러 그 자리에 월급 받고 뭐 술만 먹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민폐, 피해 이것만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뭐 걱정이 없죠. 주치의만 해서 몇십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고집 부릴 걸 부려야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 뭐 다녀봤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요.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응급실 409곳 가운데 406곳에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의료계는요. 지금 문만 열었을 뿐 상당수가 의료진이 부족해서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의사는 어떻습니까? 응급의료기관 전체적으로 평시 대비 73.4%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료계는 권역응급센터만 보면 910명에서 513명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사실에 부합하겠습니까? 장혜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못 구해서 출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알지만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 뉴스를 보면.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아니까요. 온열 환자 40대 남성이 지방에서 쓰러졌습니다.
계속 뺑뺑이를 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너무 멀리 이송돼서 또 만 몇 살이죠. 3,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지금 빨리 응급실에서 긴급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어요. 1시간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아이 지금까지 혼수 상태예요. 이걸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이게 잘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의사인 분이 있는데 응급실에 계시나 봐요. 온 집안이 그냥 마비입니다. 지금 완전히 방전 상태예요. 환자가 쏟아져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표를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 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맞고 이 반개혁 세력에 주저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어떻게 사회부총리가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사가 적입니까? 무찔러야 될 그런 대상인가요? 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문제의식이 드러났다고 하니까 그 해명은 또 뭡니까? 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그 현장에서 일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거 정부가 어쨌든 대책을 내놔야 못하면 여야라도 어쨌든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정부에 대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기대치는 지금 국민들한테는 사라졌습니다. 의문만, 그리고 의혹만, 그리고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의료 개혁 맞습니까? 의료 현장 부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아니, 부동산 가격 잡기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가 아파트 다 부셔버리면 됩니까? 그게 부동산 값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완전히 이거는 비상식과 완전한 지금 거의 합리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는가. 지금 한동훈 대표조차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만 동의하는데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게 개혁입니까? 본인을 돌아봐야죠. 저는요, 의료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3일 두면 살릴 수 있습니까? 딱 그때 30분 안에 살려야 되는 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도 골든타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책임감 가져야 되고, 뭐 공보위 갖다 넣는다, 군의관 갖다 넣는다, 내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 돈을 뭐 몇 배 더 올려주겠다. 아니, 사람이 기계입니까? 뭐 사람이 돈만 주면은 자기 디스크 다 나가는데도 거기서 일합니까? 아주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구화시켜서 보고 있어요. 아주 근본이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피양할배님, 국회에 참석해서 국회 개원 축하 메시지를 해야 될 대통령이란 자가 외국 고위 관리 초청해서 마누라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 수준이 대한민국 국가 수준이구나. 그 파티 비용 혹시 내가 낸 혈세 아닐까? 개원식 날 그랬대요? 그 김건희 씨가 뭐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꽃다발을 미국 상원 의원을 통해서 받는 장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에 얼굴만 사진에 좀 나오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는지 뭐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복절 기념식 때 못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아마 대통령실이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아니 우원식 의장이 일부러 안 갔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뉴라이트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광복 회장님도 그렇게 반대하시니까 못 간 겁니다. 항의의 차원에서. 그러면 역으로 국회의장이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아니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국회의장보다 의전서열 위입니다. 설사 국회의장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대응해서 안 간다라는 발상 자체가 본인이 국가 원수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행정부 수반만 할 것이고 나는 대통령직 관심도 없다. 뭐 관심도 없다고 본인이 옛날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대통령 하기 싫고 김건희 여사랑 생일 파티나 하고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을 거면은 지금이라도 내려오라 이겁니다. 왜 대통령 일도 안 할 거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국회 뽀개놓고 의료 뽀개놓고 검찰 뽀개놓고 나라 부수려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한동훈도 그래요. 그동안에 의료 이거 유예하는 그 안을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온 마당에 여야 대표회담 때 최소한도 그거라도 빨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여야 대표 회담 때 의제 채택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때 채택을 했어요. 일방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그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입만 살았는데 말은 잘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늘 대통령실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의 그 국민 눈높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눈치 보는 정치 아닌가. 대통령실만 의식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이미지만 합리적인 이미지만 본인이 얻어가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최근에 이 비상 상황이 조금은 인식을 됐던지 무슨 뭐 의료계 의견을 들어보는 기구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기구를 먼저 만들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의대 정원 증가를 얘기를 했었어야지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라는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정부를 견인하고 끌어내고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바르게 견제할 수 있는 전 여야정 협의체 빨리 만들어서 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회라도 두 발 벗고 나서서 빨리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가 뉴라이트인가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 건국절 논란은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붙인 논란인데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있는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하면 논란이 있을 일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겨서, 그러니까 일제히 침략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저희 상해로 넘어가서 임시정부를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정부를 계승해서 19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을 공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자꾸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그 인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말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저런 논쟁이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논쟁을 가지고 지금 국제법 가지고 논의할 군번도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식, 광복절마다 일본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굴종적 인식,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뉴라이트의 이야기와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뉴라이트라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에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뉴라이트는 뭐 발기인인가요? 그런 대회할 때 명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난 거기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소속 사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인식, 역사관, 식민지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1919년을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하고 빙빙 돌립니까? 이거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는 역사적 뿌리가 허약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친일까지 아니더라도 독립운동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를 건국을 한 거, 제대로 세운 거는 1948년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폄훼하고 일제시대 때는 국적이 일본 아니냐 미국인이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은 뭘 한 겁니까? 일본의 식민인데 이 지위를 그러면 번복하기 위해서 반란이라도 일으켰다는 건가? 이런 역사관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국제법을 왜 찾습니까? 지금 이 안창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국제법을 뭐 국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가져오는데 본인의 생각을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저는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지금 국제위원장 무슨 유엔에서 누구 위원장 뽑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장 자리를 뽑으면서 그 후보자로서 본인의 헌법관이나 국가관 정체성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19년도와 48년도의 이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1919년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뉴라이트가 그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맞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법통을 계승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둘 다를 동시에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만 추앙하고 임시정부나 그 독립운동의 역사는 부정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뉴라이트가 명확한 걸 가지고 다시 논쟁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토론의 대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이면서 국방장관직을 아직도 맡고 있는 자 신원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발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발언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매국노 이완용을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우리나라의 안보를 총책임지는 자,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완용을 정당화하는데 이름이 신원식인가요? 그럼 본인은 신완용이 되겠다는 겁니까? 신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아니 뭐 그때 이완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논리를 지금 2024년도에 적용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정말 옛날에 그 일제만큼 저는 악하다고 보거든요. 일제만큼 악하다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부역하고 있는 것도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이완용을 정당화시켜주면 신원식 그 안보실장도 본인을 지금 정당화해달라는 겁니까?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매국노까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본인이나 이해하세요. 일본 가서 귀화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 돼가지고 월급을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이완용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럼 본인도 지금 이해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항해야 될 대상인 거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완전히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정부가 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반국가 세력이고 사이비지식인이고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역사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냐고요. 이완용이 어쩔 수 없이 했으면요. 독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쿠데타도 어쩔 수 없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그것도 국방부 장관직을 지냈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확신범이에요. 일부 돌출적인 자들의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적재적소에 오히려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 정부 역사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지만 독도 방어훈련 관련해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상훈련 했습니다. 이 정부 지상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축소해가지고 소규모로 비공개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저는 진짜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애국심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뭐 애국심이야 본인들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스스로 갖는 거고 본인의 역사관 스스로 다 형성하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신원식 안보실장 같이 저런 식의 매국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저걸 미화하려는 사람들은 일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도 하나 좀 하는 게 있어야죠. 전두환은 물가라도 잡았다니까요. 지금 물가가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잘 느끼시잖아요. 이게 우리 애청자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찍은 건데 시금치 보니까 뭐 별로 상태도 좋지 않아요. 지금 약간.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9천. 시금치가 아니라 시자를 빼고 이제 금치라고 그렇죠. 불러야 될 네. 상황이고 이게 민생 경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응급실 대란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모든 가게가 가계부채 폭탄 때문에 정말 무슨 뭐 저축은커녕 뭐 금투세 가지고도 한동훈 대표가 뭐 논란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금투세도 투자할 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 전에 그 앞단에서 정말 매달 이자 내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고 학자금 대출 내고 뭐 내는 사람들은요 투자할 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 올라가죠. 삶이 팍팍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대통령이 민생에 관심은 있습니까? 또 이제 뭐 이거 시금치 가격 얘기하면 또 이거 뭐 또 괴담 아니냐, 또 가짜뉴스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국민과 본인의 인식과 그 생각이 괴리가 돼 있으면은 자기 태도를 고쳐야지 어떻게 저렇게 엉뚱하게 한가롭게 저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생일 파티나 하고. 어디 마트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트에 그런데 갔어요. 그걸 기사를 쓴 기자라는 새끼가 카트를 직접 끌었다. 그걸 가지고 그럼 카트를 끌지 그럼 뭐 휠체어를 끕니까? 그런 걸 기사라고 써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울어야죠. 함께 보듬고 마누라 생일 파티 한다고 개혼식 안 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왜 마트를 갑니까? 왜 현장을 갑니까? 알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죠. 근데 저기 사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보면 알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는 늘 참 먹는 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요리해 주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걱정을 덜어달라 이게 아니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그 역할 다 해야죠. 그거 안 할 거면 내려오고 좀 양당 간에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국민 탓을 해요. 방금 전에 그 조기 들고 있는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왼쪽에 보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태윤 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괴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1조 6천억 원을 썼다고 이야기했는지 합니다. 아니 지금 괴담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괴담 때문에? 사실관계는 분명히 합시다. 오염수 방류를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죠. 그걸 안전하다고 홍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일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홍보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그러려고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게 괴담 때문입니까?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수치 검사하고 안전한지 검사하고 그러면 국민들 안전합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아, 예, 안전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면은 검사도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게 안 들어가도 될 돈이라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조 6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어려워지게 되는 수산업 종사자분들 지원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괴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이 정부의 사실 홍보 수준도 제가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처참하죠. 아이들이 갑자기 공을 들고 와서는 이 용산 이 직무실에서 갑자기 대통령과 이 참모들이 노래를 하고 아니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트엔 또 왜 갔습니까? 카트를 직접 끈 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어제 마트에 간 거는요. 기자단이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비공개로 갔어요. 아마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파 들고 워낙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총선에서 정말 쓴맛을 봤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아예 대통령을 그냥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 참모진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공개 회담이니까 이런 식의 워딩만 나오는 거예요. 카트를 직접 끌었다. 미역국을 끓이기에 소고기가 뭐가 좋냐라고 했더니 기름기가 좀 있는 게 좋다. 이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안 써도 되는 돈은 맞죠. 1억 6천을 안 써도 되는 돈이죠. 일본이 아예 방류를 못하게 막았었으면 그 돈을 쓸 이유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뿌리는 것 자체를 용인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는 뭐 과학 복원까지 갈 것도 없이 환경의 문제, 외교의 실패 문제입니다. 이게 더 핵심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자꾸 후쿠시마 오염수도 괴담 치부하면서 또 그 괴담 장사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조태용, 박진, 김기현 등등을 포함해서 이미자, 이만희, 정점식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명서 내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이거 일본에다가 아무 조치 안 하면 규탄한다라고 전 세계 앞에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그때 괴담에 본인들이 괴담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정권만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던 거를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괴담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정당한 거고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괴담됩니까? 아니 똑같은 오염수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의료붕괴 때 간호법을 불과 1년 전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거를 인제 와서 또 찬성해가지고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 갈짓자 정치,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정치, 이게 정치입니까? 또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한동훈 대표는 국민 앞에 그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자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그거 오염수 뿌리면 안 된다라고 다 성명서 냈다니까요, 3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먼저 입장을 내보세요. 그거 괴담이라고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완전히 순서 뒤바꿔가지고 인제 와서 이게 괴담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무리 정치 초보라도 좀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면 물가, 의료면 의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각자 도생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응급실을 지금 가려면 또 진료비도 엄청 많이 맞아. 올랐다면서요. 근데 이게요, 총체적 난국인 게 물가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응급실은 사람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동시에 위기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 그리고 수습할 능력이 없는 정부, 대통령은 딴 나라 인식에 딴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이 대통령, 전 이거 수습할 길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데 아마 내려올 결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총리에게 무슨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담을 진행하려는 것입니까? 왜 오는 것 같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독도 하나 남았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퍼줘가지고 더 줄 게 없어요. 줄 거 다 줬거든요. 그 독도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괴담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주 그 괴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광복절 기념사 3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서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 여러 가지 국익을 저해했다라는 문제들, 그걸 연결시키면 독도까지 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무슨 뭐 괴담, 뭐 사이비 지식인 이런 걸 떠나서 합리적으로 방구가 반복되면 똥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 지적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괴담 치부하니까 더 이상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게 없다. 이게 그 시다발이라는 게 일본 말인데요. 줄여서 시다라고 하거든요. 기시다의 시다. 윤시다 아니냐, 윤시다. 아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왜 오느냐? 기시다는 지금 한국까지 와가지고 윤석열 베껴먹으러 오는 거예요. 윤시다를 베껴먹으러 오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한일 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결국에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 그리고 일본에서 동아시아 1등 국가가 되겠다라는 일본의 그 전략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나 중일 전쟁이 또 일어난다라고 전제했을 때 대한민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투입이 되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당이 비판하는데 어떻게 그걸 괴담 치부합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반박을 해서 본인이 윤시다가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입증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기시다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다바리를 줄이면 시다라고 부르는데 기시다의 시다발이. 그 윤시다, 기시다발이. 윤시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놀라운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그것부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난번 총선 때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지역구로 옮겨서 여기 나가세요 그랬다고 얘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뭐 떨어져 가지고 성질 나 가지고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한테 텔레그램 이런 거를 다 보여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거를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선거 개입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처벌받았어요. 그 사안으로 본다면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인과 직접적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디에 보낼까 이걸 개입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는 뭐 심각한 사안이고요. 아니 대통령 가족이 뭐 김건희 여사 뭐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이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손 안 뻗친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온갖 일에 개입이 된 것처럼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한 번의 해프닝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수사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못하게 돼 있는데 김건희는 또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공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연관성도 저는 참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먼저 하자면 이 해당 텔레그램을 김 전 의원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A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당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걸 야당 의원한테 보여주면서 하라는 건 폭로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로 보여줬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 선에서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총선 과정에서 총선 기획단이든 여당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활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건 그냥 추측의 영역인데요. 공천관리위원이나 아니면 정치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과 소통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와 연계된 어떤 활동들을 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천에 왜냐면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 하는 건 그쪽이 공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경선에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본인이 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입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처벌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보니까 눈 부라리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 소리 쳤는데 그 전에 본인이 가봤을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봤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요.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지난 4월 이후에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럼 비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만약 갔다면 홍보 차원에서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 이걸 감추고 얘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의료기관 대통령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문제점 확인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홍보하기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이걸 홍보를 안 하고 그냥 뭐 쉬쉬 다닌다고 그렇게 볼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가봤는데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있으시면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질문하는 기자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 가보시라고. 아니 현장에서는 지금 뺑뺑이 돌면서 응급실 못 찾아가지고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좀 내사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눈을 부라리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분은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응급실에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궁인 의사 그분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라고 하면 30%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이. 그런데 응급실 불 켜져 있으니까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뭐 그 병원들 중에 5개, 6개인가요? 지금 진로를 중단하는, 물론 매일 중단하는 거 아니면 밤에 안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감을 전혀 없이 그냥 가보면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본인 생각할 때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 무슨 대책을 내놓겠어요. 정말 답답하고요. 국민들 앞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고 현실감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대통령, 참 이런 진짜 속 터지고요. 이런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참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버거킹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캐나다로 200명 취업 채용 스카웃 나갔는데 뭔 개소리야. 전공의들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 사실입니까 이게? 전공의들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요. 해외에서 캐나다의 의사가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채용을 위한 박람회를 열었어요. 아. 거기에 이제 전공의 분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이 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예. 확인이 안 되지만 관심이 있고.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연 그 의사 채용 박람회, 왜냐하면 캐나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공이나 의사분들이 많이 갔다라는 기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어도 그런 취업 채용 박람회에 전공의들이 많이 갔을까?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분들인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취업 박람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건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캐나다에도 그러면 한번 눈을 돌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수련병원에 수련했던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환자 보고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본인이 일할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희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캐나다 정부나 이런 캐나다 뭐 의사 관련된 협회에서 연 박람회에 참석하는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슬슬 조금 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꼭 2,000명 고집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 1,500명은 이미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번 입시는 지금 수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뭐 바꾼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만약 내년도 입시부터 2026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시부터 숫자를 조정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숫자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수가 문제도 함께 엮여 있는 거거든요. 의사분들이 그걸 전면에 얘기하지는 않지만 수가도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밀어붙이면서 말 안 들어?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뭐 처벌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뒤에 약간 물러서긴 했지만.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이 해결을 위해서는요. 당장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들이나 이런 분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물러선다고 하는 것도요. 지금 있는 1,500명이든 저는 손댈 수 없고 내년 2026년 학년도 하는 거 조금 숫자를 조정해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걸 받고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된 상태라고 하면 올해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제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는 우린 절대로 그 어떤 기준 이걸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라고 하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씩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야정이 함께 모여서 또 의사들까지 와서 논의하는 탭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최지봉 교수님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비서실장이 국회 개원식 가지 마라고 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참 입법부를 무시해도 유부시 저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자기가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5선 의원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녹을 먹고 국민의 대표라고 그렇게 활동했던 곳, 그곳을 무시하는 대통령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입장 아닙니까? 가지 마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걸 그냥 뒤집어 똑바로 쓰는 썼는지. 건지 모르겠는데 저런 말 자체가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상권 분립을 아예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저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대체 국회에서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권력만 바라보고서 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정말 민의의 전당이고 그동안 자기가 국회 오선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국회에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코로나 때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는데 막 검은 마스크 쓰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막 농담하고 잡담하고 이런 적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안 갔습니까?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 듣기 싫습니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칭찬하는 얘기만? 시장 가가지고 사진 찍고 힘내세요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냐고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대체?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러니까 응급실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하죠. 만약에 민심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비서들이 저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저런 얘기만 하면 대통령 현실 감각이 있겠냐고요. 이런 대통령을 망치는 거고 이건 대통령을 망치는 걸 넘어서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러고 자기 부인 생일 잔치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국민들이요 저런 모습 보면 가슴에 진짜 대못을 하나 팍 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비서실장 당장 경질해야 됩니다. 지금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국회를 무시합니다. 김문수 장관 방송에 나와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것 같아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그 강의만 없으면 교수 해드실 만하죠? 아니 아니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각 부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하는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문제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잡게 하고 비판하고 이러려고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부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저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견제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견제, 비판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혼났다고 하는데 혼날 이해를 하니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비난받았고 그럼에도 뭐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따지면 예.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일본 국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노동부 장관인데 반노동법 노동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건폭이라고 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폭력배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임명을 시키고 저렇게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대통령 우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다 무시하고 임명하잖아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사람 지금 20몇 명쯤 임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국회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다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회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얘기하면요. 국민이 반대하는 거, 국민이 비판하는 거 듣기 싫다. 귀 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뭐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김종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명품백 받으면 뇌물 받으면 기소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아니 그 문자가 확인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물증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이면 기소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다른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분위기가 올 것이 왔다 개봉 박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개봉박두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A 의원, B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혁신당 의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센 얘기는 내가 면책특권을 통해서라도 얘기하겠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다. 그리고 단지 그냥 뉴스토마토의 한 언론사의 어떤 보도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그냥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도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놀라울 정도인데 앞으로 하나하나씩 소위 쇼츠가 까지기 시작하면 저는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드라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드라마를 활용하고 있는 한동훈과 이준석 이 또 두 사람의 또 이것을 활용한 소위 이 영업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왔는가가 한번 궁금한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두 건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지역 공기면 공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공천이 안 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또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도 공천이 안 되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면서 최초 보도가 된 상황으로 보인다.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강력한 분이 힘을 썼는데 안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큰 이득을 보거나 정치적인 이미지가 왕창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냐. HC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지금 당대표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한동훈 편을 들어서 이것을 공개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지금 본인이 부인하니까. 그런데 이걸 밝힌 사람은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연인 두 명의 의원을 빼고요. 나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영선 참모라고 하는 CC. 또 한 명은 당직자 출신의 DC. 그다음에 창원 유지 MC라고 얘기하고 있는 명모 씨. 이 사람들 이렇게 5명 정도가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김영선은 그냥 조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김건희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매우 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인연은 김건희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관계 속에서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 선거 관련해서 소위 경남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나오겠다는 얘기가 돌았죠. 근데 그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장난쳐? 현직 검찰 그 부장검사가 어디서 어떻게 출마를 해? 라고 난리가 나면서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와 검찰이 이런 일을 창원 의창에서만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것만 했겠어요? 전국 지도 다 펼쳐놓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난리가 공천이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야 이거 검찰만 다 꽂는 거야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 검찰만 꽂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텔레그램이 확인되면 김건희 씨는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건 창원 의창만 개입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영선 전 의원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가야겠다라고 노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노크를 하면 그냥 줍니까? 증거를 줘야지. 그러니까 그 증거를 주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소위 제가 볼 때 개혁신당에서 거부를 당한 거죠. 거부를 당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채택한 건 뭐냐면 조용히 있자. 여기라도 남아서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영남 전 의원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A, B 의원을 제외하고 김영선 참모 CC, 당직자 출신 DC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한계 쪽과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들을 외부에 흘렸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거대한 내부의 권력 싸움이 저번 문자 논쟁과 함께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틈을 노리면서 누가 또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느냐?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돌아올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엄청 큰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이 이런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요 증거와 과정,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이 이렇게 씩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김웅 전 의원 말씀 들어보십시오. 거의 확신이에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요. 그랬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저는 들은 게 많아요. 저기 김건희 여사가 나 공천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천이 됐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보면 야 이거 우연 아니구나. 야 이게 뭐가 있겠구나. 전 그럼 이제 텔레그램 까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대책 없이 가는 거죠 그냥. 김종욱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단순히 그냥 김건희가 또 나왔네 하는 차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시면서 창원의 M이라는 사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추억의 메텔님께서 M이라는 중간 브로커는 명뭐뭐라는 역술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정책 책사로 행사에 다수 이름 올리는 역술인이네요.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역술인이에요 이번에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 공천도 전봐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말을 이 사람이랑 친한지 아닌지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전국 도처에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겠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뭐예요? 전국 역술인 연합회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MC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역술이니까 튀어나온 겁니다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CD예요.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라는 사람이 왜 등장할까? 그다음에 당직자 출신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무를 누가 봅니까? 당직자들이 보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저녁마다 그 얘기가 도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실을 까기 시작하고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그냥 술 먹고 재미로 얘기하겠습니까? 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여의도입니다만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죠. 김용남 전 의원 개혁신당 소속인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통령실 입장에 약간 서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요. 이게 완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뭐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매우 간사하고 간교해요. 말하는 거 보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총선 당시 자기가 제보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3명인 거예요, 지금. AB가 나왔고 본인은 직접 얘기했으니까. 증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에 완결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을 못 넣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쫓아낸 것은 성공했는데 집어넣은 것은 실패했으니까는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어쩌면 그냥 선의의 조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떤 대통령 부인이 선거 총선 직전에 공천 문제가 막 제기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옆으로 좀 옮겨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하면 선거법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선거법 존재할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조용히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천 과정에 용산이 개입하고 있다. 근데 꼬질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검사 출신들이더라라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여론의 폭격을 맞고 자기들 스스로가 공천위에서 그걸 쭉 뺐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직전에 대통령 부인이 소위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그것도 0.5선 보궐선거 대부분 한 번 더 하게 시켜줘요, 실제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전화해서 옆으로 좀 가보실래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선의의 조언이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양두구역으로 작살이 나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 용산과 한동훈이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 만약에 한동훈이 무너지면 저기 누가 있어? 내가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놔야겠는데 적어도 김건희는 못 건들겠어.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준석 의원은요, 다 공격을 했는데요. 하물며 대통령도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 부인은 공격을 안 해요. 희한하게. 계속 그랬나요? 맞아요.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공격 안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반대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 근데 나는 문자를 좀 보긴 살짝 봤다?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왠지 이렇게 비껴가는 느낌을 항상 주고 있죠.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자, 똑똑하고 정치를 잘한다면 용산의 권력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렇다고 저희가 맨날 논쟁을 벌였잖아요. V1, V2가 누구냐. 이준석 의원의 머릿속에서 V1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장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식적으로 김웅 전 의원은 어쨌건 저쨌건 그 문자가 발견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명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 출신이. 근데 본인은 이걸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데 그걸 선의의 조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걸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백한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거는 뭐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냥 선의의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선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결론 지은 거는 국민의힘과 한국의 말 그대로 보수 세력이 와해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것을 이준석 대표 눈치 빠른 이준석 대표가 알아차렸구나.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라는 사람을 계속 보호하게 되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소위 몰려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 아니겠어요? 그 양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계속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 계속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도모하고 보수 세력,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욕 안 얻어먹는 수준만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가장 실수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선의의 조언이라는 단어예요. 예. 국민들이 들으면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이거. 그런 게 선의의 조언이야? 네가 그러면서 정치하려고 해?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말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번 계속 한번 옹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며칠 후면 이렇게 옹호 못 할 거요. 아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예를 들면 삐져나갈 거요. 저는 계속 본인 스스로가 양두구역으로 본인이 퇴출당했는데 그래서 본인의 말 자체가 양두구역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궁금한 것,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도대체 김건희는 언제 자나? 나 참 그게 궁금하네요. 언제 잠을 잘까요?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해도 한동훈하고 문자질해, 또 최재형 목사, 김영선하고 해, 또 창원의 역술가하고 해. 그런 거 막 하고 그럴 거면
시간이 꽤 많이 들 텐데 도대체 언제 자니?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 다음날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숨어 있을 때라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행사장 같은 데서 졸리운 표정을 우리 많이 사진을 통해서 봤죠. 근데 얼마나 지금 즐겁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저도 옛날에 제가 하고 싶은 일 잘할 때면 잠을 뭐 3시간, 4시간 자도 세상이 즐거웠거든요. 세상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명품백을 받아도 검찰에서 지금 무혐의 종결시키고 뭐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지시와 명령을 내리면 갑자기 핸드폰이 둔갑해서 거기에 폭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세상인데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야. 검찰이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도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진술해서 들어보고 판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속 예를 들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힘만 빠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앵커님 그 기억 안 나세요? 경찰 심의위 결정 나신 거?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언제 거요? 그 최혜병 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수사심의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정이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청문회 불렀다가 위원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이 낸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재형 목사 측의 입장은 전달이 안 되면 아마 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의에 기대지 말자. 제가 볼 때 이 정도 왔으면, 그러니까 검찰이 불려나가서 황제 조사를 하고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시한폭탄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소위 대통령 부인을 결사옹위하려고 하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수사심의가 선의에 기대서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기소해서 다시 수사해라고 기소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좀 무혐의할 거라고 봐요. 이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최혜병 특검법 막는 거하고 저희 김건희 특검법 막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검찰이 이와 갖다가 아이고 수사심의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분노합니다만 그리고 또 심의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전 낮을 뿐만 아니라 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전 같은 경우도 보면 소위 심의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따랐던 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가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조사를 안 해본 일반 시민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검찰이 그러면 제대로 이걸 수사했을까 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그 명품백 받아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품백 최재형 목사가 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백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최재형 목사가 이거 내가 준 거 아닌데라고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최재형 목사가 나 수사심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명품은요, 이 짝퉁하고 명품하고 다른 것은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는데 일부러 지금 이건 딱 그 마음먹고 전해준 거 아닙니까? 전해주기 전에 그 디올백 QR코드하고 일련 번호를 딱 찍어놨어요. 저기 보면 수입 판매원,
크리스탈 디올 굿디르 코리아. 아, 이름도 기네. 300만 원. 이태리 1월이. 응? 뭐 S0240 VRB.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가방 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을 까면 나오는지 뭐 밑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딱 비교해 보면 그게 긴지 아닌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냥 검찰이 계속 하는 얘기 맞다고 막 우기잖아요. 뭐가 맞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을 안 하니까 답을 안 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넘버만 돼. 뭐 둘이 다른 거 되래? 넘버만 맞으면 최재형 목사가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계속 아니고 그냥 검찰이 얘기하지 않는 건 뭔가 이 제품 자체가 그 제품과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내용 관련해서는 그 행정관인가요? 받았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탐사보도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과정이라면 아마 그 디올백은 가짜 디올백일 거다. 근데 이게 가짜 디올백이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씨가 가짜 디올백을 사가지고 검찰에다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대한 예를 들면 증거 물품을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거 갖다 만약에 용인해 줬으면 증거 인멸을 공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검찰이 소위 이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데 공모행위를 하고 공모행위를 한 다음에 소위 그 공모행위의 주체인 대통령 부인이 부르니까 거기 가서 자기 핸드폰 내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말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전 이렇다면 제가 볼 땐 검찰은 졸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따구 짓을 했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추구할 이익과 자기들이 따라야 될 권력에게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없어야지 뭐. 왜 존재해야 돼 그게. 아니 그리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그거 다시 돌려주면 횡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횡령한 거 아닙니까? 이철규 의원 어디 갔어요? 이 얘기를 해야죠. 설명을 해야지.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안 된다며요. 횡령이라며. 그러니까 정말 온가지 갖가지 요설로 국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데는 도가 튀어나오네요. 이 사람. 이철규 이 의원이 또 공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이었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랑 연결 라인이요. 뭐 한동훈이 있으니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철규 공관위원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래서 비례대표 잘못됐다고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항의하니까 바꿨는데 또 이제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죠. 왕나비님, 과자를 먹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법. 체스키 크룸로프 무슨 뜻이에요? 체스키 크룸로프. 모르겠네. 아이디가 체스키 크룸로프인데 아이디가 왠지 좀 명품스럽지 않습니까? 예. 백 안주머니 포켓에 있지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예. 그 일련 번호가 디올백 이렇게 안 포켓에 들어있는 모양이군요. 체스키 크룸로프. 아주 성함이 아니 아이디가 고급집니다. 예. 김베로니카님. 당근에서 제발 그 백 산 사람들 빨리 나타나라. 당근에다가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디올백 300만 원짜리가 김건희한테는 들고 다니기에 좀 떨어지는 가방인 거고. 그렇죠. 300만 원짜리니까. 300만 원짜리니까 자기는 창피하게. 3천만 원짜리 정도. 창피하게. 그 비서 행정관한테는 들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 가방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0만 원짜리 들면 되는데 무슨 300만 원짜리가 당근에다가 팔아가지고 내 생활비나 쓰자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저 그것도 웃겨요. 대통령 부인이 준 거잖아요. 예. 그걸 당근에 팔아먹어요? 그쪽 동네가 그런가 봐요.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아래 측근들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버리고 가고 팔고 사실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책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김정숙님, 디올백 사가신 분 공익 제보 부탁드려요. 정어리에서 언양 불고기 쏩니다. 야, 정말 나타나면 대박인데. 아, 진짜 여기 화면에다 계속 시리얼 넘버를 박아놔야겠는데요. 시리얼 넘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대단하신 우리 정어리원들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원회 했는데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기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검찰, 경찰, 군까지 다 손에 쥐어놓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어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불러서 조사하고 또 이제 다른 병원들 전공의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겁먹고 깨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전체 삶의 인생에 대한 설계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그 정부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매우 모렴치하고 사악해요. 어제 그 대통령이 응급실 살짝 돌아보고 난 다음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슬쩍 흘렸는데, 야,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요? 오늘 한 얘기인데, 조석기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 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다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 오죽하면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 과학적 근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았던 상황이고, 또 한동훈 당대표가 중재안까지 얘기했는데 현실성도 없어 라고 걷어찼던 정부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상황은 여전히 이 2,000명 증원 자체가 총선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 지지율 꺾임을 막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거나 권력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전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고,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정부는 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형태는 답을 하고 정부 대통령을 목을 죽이게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예를 들면 압박을 해서라도 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의사들 그다음에 그 뭐 전공의들 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민의 사진관님, 추석 응급실 비용 인상 이유가 웬만큼 아픈 사람은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인상 요인이 담배값 비싸면 형편 안 되는 사람은 피우지 말라는 거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안한다. 응급실 비용 인상보다는 장례비를 대거 인상하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죽을 수 없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 이런 현명한 방법이. 아휴,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친일파 장관 앉혀놓고 자기 직할 차관 앉혀놓고 제가 볼 때 그냥 거의 권력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권력 노름. 이게 대부분 예를 들면 망조가 든 왕조들이 벌이는 마지막 예를 들면 행태들이거든요.